잠깐 마이크 좀 당길게요. 헛돌 가까이 당기고.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굉장히 많은 소식들이 쏟아졌는데 저희가 좀 다룰 이야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빠르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사이코 엠퍼러님 되게 특이한 색이 되셨네요. 진짜 1년째 되신 것 같네요. 정기 구독한 지. 와우. 자, 오늘 다룰 내용들은 일단은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라는 곳에서 기사를 하나 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민감해할 수도 있는 부분을 다룬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 많이 있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XRP를 판매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이슈를 갖고 이제 리프사의 재무 관점에서 하나 기사를 다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 안에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머니그램에 이제 리프사가 지급하는 마켓 디벨롭먼트 피의 존재를 설명드린 적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왔고 그 기자도 되게 궁금했나봐요. 그게 어떤 건지. 그래서 그거를 머니그램에 문의를 하고 그 답변을 기사 내용 안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뤄졌는데 그 얘기에 대해 좀 해볼 거고요. 이 얘기 나눌 때 기사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릴 거고 이게 좋다 나쁘다 또는 이제 뭐 틀리다 또는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맞다 해갖고 리프사를 까거나 이런 쪽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하지도 않는 거고 그런 쪽 할 생각은 없고 다만 이 기사와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제 개인적으로도 이 기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기사 내용을 정리하고 제 스스로 생각을 해봤을 때 들었던 생각인데 여러분들께도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내용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거를 테스트하는 게 이제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그리고 에스크로가 어제 잠깐만 어제 무슨 날이죠? 에스크로가 풀린 날이기도 하지만 한번 외치고 가야죠. 대한독립 만세! 어제 3일절이었죠. 유관순이라는 뭐라 해야 될까요? 단편 드라마 같은 거 TV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거 보고 싶네요. 광고하는 거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내용도 되게 궁금한데 자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결코 알 수 없을 수가 없는 그 3.1절이라는 어제 우리나라 기념일이었죠. 그래서 그날에 에스크로도 풀렸습니다. 하필이면 같은 날에. 자, 그래서 에스크로도 어떻게 처리됐는지 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 밖에 다른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검은 화면이네. 뿅. 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바로 민감한 내용인데요. 이거 한번 기사 내용 핵심만 좀 말씀드리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클릭이 안 돼 이거. 요 기사거든요. 보시면요. 보시면은 핵심 부분만 볼게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뭐 머니그램 이제 파트너십 맺으면서 어쩌고 얘기 나와 있어요. 머니그램 주식도 지금 주가도 보여주고 있죠.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중간에 그거 뭐라고 하죠? 제 주식을 잘 안 해서 명칭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유상증자라고 하나요? 뭐 있잖아요. 분할해갖고 총 발행수를 늘려갖고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뭐 그거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방금도 말했지만 제 주식을 하질 않아서 어쨌든 한 주당 가격은 지금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머니그램. 자 그리고 이거 이제 뭐 주식 얘기뿐만이 아니라 뭐 리프사의 ODL 쓰는 거 관련된 얘기도 하고요. 뭐 이래저래 얘기를 하다가 여기 마켓 디벨롭먼트 피 얘기가 한번 나옵니다. 지금 이 인용구는 제가 설명드렸던 머니그램 분기보고서 아니죠. 연간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렸던 부분을 그대로 인용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요거 마켓 디벨롭먼트 피 관련된 거 그래서 여기도 자기가 스스로 질문하죠. 도대체 리프사의
시장 개발 수수료는 도대체 뭔가 해서 이제 머니그램에 물었다고 합니다. 코멘트를 받았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뭐라고 코멘트를 받았냐면 어디 봅시다. 어디 나와있지? 제가 봤는데 잠깐만요. 검색 좀 할게요. 왜 눈에 확 안 들어오지? 검색으로 찾을게요. 뭐야? 깜짝이야. 여기 있네. 막바지에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요거예요. 머니그램이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좀 확대해서 볼게요.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보상받는 거라고 하죠. 근데 뭘로 보상받는다? XRP로 보상을 받는데요. 리프사이에 XRP로 보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개발에 대한 대가로. 시장 개발이죠. ODL을 쓰기 위해서 이제 XRP를 활용한 오더북이 필요하거든요. XRP와 법정화 패드 쌍, 거기에 대한 유동성이 필요한데 그거를 창출하는 그런 대가로 말 그대로 시장 개발 수수료를 받는 거죠. 사실 수수료보다는 더 정확하게는 인센티브 개념에 가까운 건데 그걸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재미난 포인트는 기사에 따르면 XRP로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린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뭐라고 설명드렸죠? 그 머니그램 CEO가 그 CNN 그 줄리아라는 앵커와 인터뷰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줄리아 앵커가 머니그램 CEO한테 XRP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니그램 갖고 있는지도 질문했고 규제 문제 때문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머니그램 CEO가 그리고 줄리아라는 앵커가 또 궁금하다고 머니그램 CEO한테 개인적으로 XRP 사서 갖고 있는 게 있냐 하니까 그 역시도 노라고 했습니다. 이런 답변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마켓 디벨롭먼트 피는 아마 돈으로 받는 걸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기사 내용은 또 다르죠. 기사 내용은 XRP로 받는다. 기사 내용은 XRP로 받는다고 돼 있어요. 이게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현실적으로 이제 규제 문제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이제 뭐 머니그램이나 은행 이런 데가 XRP를 홀딩하고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머니그램 CEO가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할 때는 XRP로 받는 게 아니라 뭐 이거 바로 받더라도 현금으로 바꿔서 보유하고 있거나 그렇겠죠. 아마도 그래서 이 부분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XRP라고 기재한 게 기자가 잘못 알고 기재를 했거나 또는 XRP를 바로 현금으로 바꿔서 현금 뭐 달러라든가 이런 걸로 받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XRP로 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마켓 디벨롭먼트 피 관련된 거 얘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다른 내용 우리가 달던 거예요. 뭐 스위프트 얘기 나오고 뭐 XRP 과거 얘기 나옵니다. 2014년 뿌르뿌르뿌르뿌르 얘기하고 2016년에 뭐 화이트 페이퍼 나와서 뿌르뿌르뿌르뿌르 하고 막 우리 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다루지 않고요. 재무 건전성에 관련된 얘기가 한번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은 이 부분.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 이제 재무 건전성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면은 XRP 판매가 없으면 판매 없이는 재무 건전성이 약간 낫굿이라고 얘기했어요. 낫굿. 약간 낫굿의 의미로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좀 더 체감되게 얘기하면요. 리프사가 영업이익을 내는 수단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정확히 우리는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분명하게도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도 알 수 있는 거는 소프트웨어 판매할 때 받는 라이센스 비용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우리가 리프사 내부 직원이 아니어도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거나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고 항상 뜨거운 감자이자 논란의 중점에 서 있는 바로 리프사가 대량으로 보유한 XRP를 판매해서 얻는 수익 이 두 가지는 명확하게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두 가지가 또 그대로 나와요. 두 가지 나오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있죠? 소프트웨어 리베뉴라고 나와있죠? 예. 소프트웨어 판매를 통할 또는 라이센스 비용을 통해 얻는 이익인데 XRP 판매 없이는 재무 건전성이 낙굿이라는 의미로 지금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XRP 판매 안 하고 소프트웨어 대가로만 벌어들이는 걸 통해서는 리프사의 재무적인 관점에서의 본인들 재무 건전성이 좋지는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과도하게 지출하는 돈이 많은데 소프트웨어 판매 대금으로 그 지출 비용은 못 따라가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건지, 아니면은 그 지출하는 비용과 상관없이 그냥 소프트웨어로 벌어들인 수익이 워낙 작아갖고 이렇게 표현이 된 건지는 몰라요. 기자만이 알 텐데, 그리고 브래드 갈링하우스만 알 텐데, 어쨌든 기자는 약간 느낌을 줘서 표현을 했어요. XRP 판매 없이는 리프사의 재무 건전성이 좋지 않다 라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얘기했다. 그런 식으로 약간 해석을 했어요. 약간 문맥적인 해석을 해서 기사를 냈거든요. 이게 오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 오볼 가능성도 있는 게, 아까 이제 제주님이 지금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주님이랑 얘기하면서 제주님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자 보세요. 리프사가 투자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다시피 머니그램한테도 엄청나게 투자를 했죠. 몇백억 투자를 했고, 한 600억 정도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인스타램한테도 200억 정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걔네가 뉴미란 것도 만들었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되게 많이 투자했어요. 여기저기. 그래서 스프링 파트너십도 공개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BRD 월렛도 당연히 돈으로 투자했으니까 파트너십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게이트허브조차도 투자가 돼 있고, 비트스탬프는 그때 없었고요. 그리고 또 어디에 투자해 돼 있더라? 그냥 되게 많아요. 하나하나 짚다 보면은 리프사 관련돼 있는 그런 뭐 핀테크 업체 또는 금융기관 또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투자가 많이 돼 있는데 빗소에도 투자가 돼 있죠. 그런 식으로 굉장히 투자로 지출이 많이 나가거든요, 리프사가. 그래서 어떤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아까 잠깐 예를 드리는 건데, 리프사가 뭐 투자 말고도 어떤 형태의 여러 가지 지출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투자 이만큼, 우리가 잘은 모르겠지만 뭐 인력 보강, 그러니까 리소스 보강시키는 거죠. 인력들, 뭐 기타 점점점, 이게 총 지출 비용이라고 합시다. 이 정도 쓰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여기 수입 관련된 거 이제 소프트웨어 이 정도 덩이가, 그리고 한 이 정도 뭐 XRP 판매 대금.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한 이 정도는 이제 이익으로 남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이 규모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가 전략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잖아요. 전략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뭐라 해야 될까요? 재무 건전성을 안정화시키고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수익을 최대한 늘린다, 극대화시킨다, 이런 전략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당장.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우리 구조조정할 때도 마찬가지죠. 인력을 줄이잖아요. 인건비를 줄이려고. 인건비는 항상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본인들 이제 구조조정할 때 지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가잖아요. 인건비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 인력을 줄이면 되잖아요.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것처럼 뭔가 리프사가 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서 그거를 공격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 나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인력을 막 보강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전략적으로 단기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당장 재무적인 건전성을 이제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인력 보강 안 할 수도 있겠죠.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이 정도까지 줄인다고 하면, 인건비로 나가는 거 줄인다고 하면은 그게 가능하잖아요. 수익으로 다 전환시킬 수 있잖아요. 이만큼 더미를 파란색으로 표시해볼까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투자도 줄이면은 지출이 줄어드니까 수익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어떤 건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지금 뭐가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면 기사 자체가 약간 느낌을 줘서 본인이 자해석을 했기 때문에 뭐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리프사가 현재 우리가 알기로는 아까 얘기한 뉴미라던가 머니그램 이런데 그리고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회사들의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투자의 규모를 고려할 때는 분명한 거는 굉장히 지출이 많아요. 투자에. 그죠? 인력도 지금 얼마죠? 450명 넘겼다고 500명 넘겼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인력도 되게 많이 보고한 거였어요. 여러분들 그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인력들이 되게 다 연봉 1억 넘거든요. 근데 저기는 더 높을 거예요. 그죠? 인건비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두당 한 사람당. 그거를 고려할 때 하루에 1년에 100명만 늘려도 100억 이상이 지출이 늘어나요. 인건비로. 네, 100억 뿐이겠어요. 평균을 따지면은 1억은 반드시 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고급 인력, 임원급을 스카우트하면 더 많이 되겠죠. 두당.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고려하면 지출은 확실히 많습니다. 우리가 눈으로도 검증할 수 있는 지출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할 때 이런 경우일 수도 있어요. 저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얘기한 거는 소프트웨어 수익도 분명히 얼마만큼 존재하지만은 우리가 지출이 워낙 크다 보니까 XRP 판매까지 우리가 수익을 올려야 이 엄청난 규모의 투자와 인력 보강 등을 진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XRP 판매 없이는 우리가 이거를 공격적인 투자를 유지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없이는 재무 건전성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한 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반대로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은 이 소프트웨어로 벌어들이는 비용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이거 없이는 유지가 안 된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기자는 일단 이런 의미로 지금 얘기를 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지금 이 기사에 뭐라 해야 될까요? 진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데이터도 없기 때문에 경우에서 따졌을 때는 두 가지 다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위를 가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저는 이제 이 기사를 접하고 나서 냉정하게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일단은 저는 성향 자체가 쫄보입니다. 안정적인 건 좋아요. 그래서 이 기사가 오보이길 바랍니다. 오보여갖고 기사가 잘못 썼길 바래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리프사 XRP 판매 없이도 지금 충분히 수익이 나서 재무적인 건전성이 잘 유지되고 있는 상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건 제 바람이고 그리고 그 이유는 제가 쫄보라서 그래요. 자, 무엇보다 가장 좋은 케이스는 그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워낙 제가 쫄보 성향이라 안정적인 거 좋아하기 때문에 방금 얘기한 상황이 가장 좋긴 합니다. 다른 것보다 훨씬 좋아요. 이게 그냥 XRP 판매 없이도 소프트웨어 판매 비용만으로도 회사가 잘 굴러갈 수 있는 수익 구조인 게 가장 베스트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들의 바람일 뿐이죠. 제 바람이고 여러분의 바람이고 즉 우리의 바람일 뿐이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서 그 케이스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도 당장 쿠팡이라는 회사만 봐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 회사 어떠해요? 몇 년 동안 수익을 못 내고 있잖아요. 지금은 수익 내는지 안 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적자 운영하고 있는데도 되게 몸집을 계속 불려왔잖아요. 뭘로 불려왔죠? 투자 받아서 불려왔잖아요. 그죠? 본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몸집을 적자 운영인데도 계속 불려왔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제가 뭐 주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쿠팡이라는 회사가 현재는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흑자로 전환된지 안 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확실한 거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몇 년 동안 적자 운영에서 몸집을 불려왔다는 거, 그리고 본인들이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격적인 전략을 선택했다는 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카카오 역시도 마찬가지죠. 카카오도 몇 년이라고 정확히 찝어낼 수는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략 2년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2년 이상 또는 더 될 것 같긴 한데 뭐 2년이라고 가정하고 얘기해 봅시다.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수익 모델 자체가 없었어요. 지금은 수익을 내고 있지만 그 2년 동안에는 투자받은 돈 갖다가 공격적으로 본인들이 그 플랫폼, 수익을 낼 수 있는 플랫폼과 수익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적자 운영을 했었거든요.
예,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리포사 역시도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잘 됐다 또는 잘못됐다라고 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전략을 세워서 움직이는 경우가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선상에서 봤을 때 리포사 역시도 설사 재무 건전성이 SIP 판매 없이 안 좋은 상태일지라도 지출하는 규모가 유지가 안 될지라도 실제로 아까 얘기했듯이 공격적인 사업 전략 그런 식으로 하는 기업이 국내도 있고 리포사 역시도 그렇게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 대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관점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까 이 기사 내용을 냉정하게 보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손실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투자입니다. 그죠? 이게 안정적으로 수익이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정기예금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저축이라던가 또는 누구한테 대출을 해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결과에 따라서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는 투자입니다. 그거 우리가 투자라고 부르잖아요. 투자와 대출과 또는 예금과 투자의 차이점,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 근본의 성격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투자는 원금 보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투자인 거예요. 그리고 대출, 대여, 또 뭐 있을까요? 예금, 이런 거는 원금 보장, 뭐 디테일한 경우에 원금 보장이 안 된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원금 보장이 되잖아요. 이런 애들 원금 보장이 돼요. 이 점에서 다르죠. 그리고 이런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또 어떤 게 발생하냐면, 수익이 났을 때 훨씬 많이 날 수 있는 게 투자이기도 하고, 반대로 대출, 대여, 예금, 수익이 났을 때 안정적인 만큼 훨씬 덜 나죠. 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수익 나는 부분에선 투자이길 바래요. 근데 손해가 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선 예금이나 대출이나 대여이길 바래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우리의 바람일 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품이 있다면 누구나 다 그것만 하지, 누가 투자를 하고 누가 예금을 하겠어요. 이 하이브리드 형태, 지금 예를 든 그걸 하죠. 근데 그거는 현실에서 존재할 수 없는 상품이죠.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투자입니다. 손실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 투자인 거예요. 수익이 날 때는 크게 날 수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하고 있는 거는 투자죠. 그러니까 투자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내용일 수도 있는데 나쁜 가능성을 다 배제해버려. 그냥 난 무조건 좋게만 볼 거야. 이 기사는 그냥 오보일 거야. 이렇게 보는 게 바람직하나요?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쁘게만 생각해 자꾸. 그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죠. 그럼 왜 했어요? 그냥 지금 빨리 발을 빼야죠. 그냥 안 좋게만 보이면 발을 빼는 게 맞잖아요. 왜냐면 손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냐면, 우리는 분명하게도 지금 투자적인 관점에서 모든 걸 접근하고 있는 거고, 기사 역시도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사 역시도 볼 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봐서 투자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사실. 지금 이 기사가 딱 그래요. 뭔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되게 찜찜한 기사가 나왔는데 뭔가 이 진위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떻게든 진실을 파헤친다? 불가능해요. 이거는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리포사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뭔가 이 기사는 잘못된 겁니다 하면서 해명을 하면서 백데이터를 들고 나요, 리포사가 공개적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실을 파헤칠 수는 있겠죠. 근데 리포사가 대응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리포사에 입사하지 않는 이상 진실을 파헤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까지 확인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투자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 기사를 보면서 냉정하게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제 스스로 판단할 때 들었던 생각은 여러분들과 그 플로우, 흐름을 공유하는 거예요. 저도 새삼 다시 한번 느꼈어요. 아, 이거는 투자구나. 마이너스가 생길 수도 있는 거구나. 새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는 되게 찜찜하긴 해요. 되게 찜찜한데 아까 제주님이랑도 했던 얘기지만은 충분히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는 케이스긴 하거든요. 예, 쿠팡도 그랬듯이 카카오도 그랬듯이. 예.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고 있는 거, 또 하나 알고 있는 건 뭐냐면은 지금은 리프사 홈페이지에서 사라진 데이터긴 하지만 예전에 개편 전에 리프사 홈페이지의 자료에 따르면은 엑스커런트, 그러니까 리플랜 멤버가 되는 그 소프트웨어, ODL 말고요. 그냥 그 소프트웨어 페이먼트 시스템만 쓰는 것만 해도 초기 설치 비용이 100억 원 넘는다고 했어요. 고객이 지불해야 될 돈이. 근데 지금 고객이 300개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 고객들에게 뭐 인센티브를 다시 제공하거나 또는 뭔가 할인, 그러니까 초반에 고객들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할인을 했다 쳐도 그래서 한 70% 평균적으로 할인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30억씩은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초기 설치 비용으로. 그럼 300개의 고객이면 얼마죠? 9천억이에요. 그죠? 1조 정도는 이미 벌은 거예요. 많이 할인을 했어도.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할 때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재무적인 건전성이 이 기자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일까? 여기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도 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설사 지금 너무 공격적인 전략 투자로 인해서 지출이 많을지라도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케이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할 때 저는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다만 이제 이 기사가 오버였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건 소프트웨어 판매 비용만으로도 회사가 건전한 상태면 그게 가장 좋으니까 이 정도로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해보세요. 항상 잊지 마십시오. 이거는 투자입니다.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수익 부분에서 투자이길 바라고 손실 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출이나 대여나 정기예금이길 바라는 거, 그건 바램으로 끝내야 됩니다. 이런 기사 보면은 좋은 기사든 나쁜 기사든 정확하게 보고 객관적으로 보고 항상 판단하는 거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져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자, 이 기사는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에스크로 부분 말씀드릴 건데 오늘은 그 우리 대한독립 만세한 광복절날 풀린 10억 개 에스크로 일일이 물량 추적은 안 할게요. 그냥 제가 정리된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자, 두 개의 계정에서 5억 개씩 풀렸습니다. A와 B라는 계정에서 각각 5억 개씩 풀렸고요. 풀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됐냐면은 1억 개 이동, 그리고 4억 개 이동, 그리고 5억 개 이동, 이렇게 나눠졌고요. 요거는 그냥 보관, 그리고 오렌지로 표현할게요. 이 친구들 총 9억 개죠. 9억 개는 다시 에스크로로 리턴 됐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 역시도 1억 개만 남겨두고 9억 개는 다시 에스크로로 돌려보냈습니다. 광복절날 풀린 에스크로는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좀 여러분들께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져서 리트윗을 해놨어요. 그냥 간단히만 소개시켜드리면 요 그림 보면은 이제 시각적이라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신현송님 BIS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 위로 갈수록 여기 써있죠. 센트럴라이즈, 중앙화된 거고 아래로 갈수록 분산화된 거. 그래서 CBDC 모델을 카테고리를 분류를 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플로우 로직이 그거죠. 중앙은행이 이 CBDC 이 토큰에 대한 밸류를 개런티 해주냐 보장해주냐, 예스면 일로, 노면은 뭐라고요? CBDC가 아니다, 패스. 그리고 열로 가서 인프라스트럭처로 돼 있죠. 여기에서 이제 분류를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면 누가 트랜잭션을 레저에다 기록하느냐, 분산원장이면은 퍼미션 네트워크니까 일로 내려가고, 그리고 만약에 중앙은행이 기록하면은 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위에는 다 중앙화되어 있는 CBDC 계좌 어카운트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DLT 베이스로 된 CBDC 토큰 형태가 있고 계좌 형태가 있는데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중앙은행들이 CBDC를 만들었을 때 그 인프라 구현했을 때 인프라를 네 가지로 분류를 한 거예요. 요 액세스 테크놀로지 접근 관련된 거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프라 관점에서 이 두 가지 기준을 놓고 총 네 가지로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CBDC 출연을 할 거죠. 아마 거의 99% 출연할 걸로 보이는데 이 CBDC 흐름에 대한 얘기입니다. BIS 리포트고요. 이 CBDC를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CBDC가 어떤 형태로 구현되고 이 CBDC끼리 뭐 중국, 영국, 뭐 미국, 한국 이런 그 센트럴뱅크 중앙은행들이 서로 이 CBDC 구현된 걸로 어떻게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처리하느냐, 이 환경에 따라서 XRP가 성공하는 환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XRP에 방해되는 환경으로 구현될 수도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린 CBDC를 신경 쓰는 겁니다. 단순히 CBDC가 만들어지면 무조건 XRP 성공이야 또는 무조건 XRP 실패야,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CBDC 나왔을 때 어떤 모델로 구현되느냐에 따라 XRP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XRP한테 사망 선고식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CBDC를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CBDC가 나온다 안 나온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CBDC는 출현할 걸로 예상되어지는 순간이에요. 거의 90% 이상 거의 확실한데 어떤 형태로 구현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는 CBDC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 거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자료예요. 그거가 또 관련된 자료인데 굉장히 영어로 길게 돼 있어요. 저도 아직 정독으로 길게 못 읽어봤고 속독으로만 봤거든요. 잠깐만 보여드리면 생각보다 깁니다. 보여드릴게요. 요겁니다. 굉장히 길죠? 그래프 자료도 있고 보면은 머리가 아파질 것 같은 이런 내용. 근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이 XRP의 성공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이 트렌드와 이 변화, 인프라의 변화가 어떻게 갈지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는 게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정독을 할 거예요. 시간 나면 바로 정독을 할 건데 대충 훑어봤을 때는 굉장히 객관적인 얘기들입니다. 참고로 리플사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고 리플사가 설계한 모델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요약만 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현재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관련된 거, 여기에서는 뭐라고 에크넘으로 정의냐면 크로스 보더 멀티 커런시라고 정의를 해서 얘기를 해요. 현재 뭐 스위프트 얘기도 나오고 여기 나와 있네. 이 CBMC라고 부르면서 이제 현재는 어떤 식으로 설계됐고 이것들을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자 시도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챌린지, 어려움에 대한 시도들 어떻게 해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리프사가 언급은 안 돼 있지만, 그리고 암시도 안 돼 있지만 리프사가 하는 그런 솔루션에 대해서는 정말 추상화적으로 한마디 언급돼 있어요. 그러니까 리프사를 지칭해서 그렇게 언급한 건 아니고 어떤 식으로 묘사되어 있냐면 이런 현실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는 케이스를 몇 개 얘기하고 이 방법 말고도, 우리가 얘기하는 방법 말고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리프사가 하고 있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리프사 말고도 뭐 R3라던가 이 블록체인 갖다가 뭐 해보려고 하는 애들 있죠. 걔네들을 쌍그리 다 싸잡아서 그냥 새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한마디 정도 언급을 합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해질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어떤 얘기를 이제 또 드릴 거냐면 XRP 레저에 작년 10월쯤에 스낵맨이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인사이트 글 올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뭐 체크 기능이라던가 약간 수표와도 같은 기능이죠. 이거라던가 컨센서스 레이어,
즉 XRP 레저의 합의 관련된 알고리즘을 2레이어로 분류를 하자. 그러니까 지금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어멘먼트라고 이제 룰을 바꾸기 위한 또는 룰을 추가하기 위한 투표하는 밸리데이터의 역할이 있고, 그 밸리데이터들이 또 하는 역할이 뭐냐면 트랜잭션이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이중 지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합한 건지 판별해주는, 밸리드 쪽을 판별해주는 역할, 크게 두 가지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할 때 UNL이라는 애들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일반 밸리데이터, 사실 밸리데이터 중에 이제 특정 서버, 특정 리플 노드라고 부르는 이제 원장을 기록하는 서버들이 밸리데이터들 중에 이제 일정 수를 골라서 UNL로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구조를 약간 층간 구조로 만들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건 좀 약간 깊은 얘기, 뎁스 있는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얘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걸 왜 설명하는지 이해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뭐 이런 얘기라던가, 또는 XRP 레저를 스텔라 네트워크 다운됐던 것처럼 다운되지 않기에 어떻게 하면 더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컨센서스 부분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바꾸면 조금 더 XRP 레저가 그렇게 다운되지 않고 항상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제안한 아이디어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였는데, 지금 말씀드린 거 말고 제안한 것 중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게 있었고, 최근에 이 리플드랍에서 그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GitHub라는 곳에 가시면은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테스트 코드들이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해외 커뮤니티나 또는 더 나가서 국내 커뮤니티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식을 갖고 오면서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나와있나, 굳이 찾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한데, 눈앞에 보이면은 눌러서 보여드리는 게 좋긴 하겠지만은, 사실 코드를 보여줘도 여러분들한테는 썩 도움이 되지 않아서 눈에 안 보이면 찾진 않을게요. 그냥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진 않네요. 자, 뭐냐면요, 자, 첫 번째 깔끔하게 흰 종이 열어갖고 여기다가 말씀드릴게요. 자, 스테이블 코인을 XRP 레저에 발행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이거를 작년 10월에 제안을 했고, 실제적으로 지금 코드상에서 테스트 모드에 들어갔어요. 테스트 해보려고. 그래서 리플 에피소드 드랍 이번 거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뭐냐면요, 자, 일단은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스테이블 코인 뭐라고 쓸까요? SC라고 쓸까요? 그냥 스테이블 코인. 이에스더님 구독 감사합니다. 이에스더님 구독 감사합니다. SC라고 쓸게요. 이 XRP 레저에 이 스테이블 코인 구현되는 게 도대체 기존의 IOU랑 뭐가 다른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미 IOU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ODL 파트너 거래소인 비트스탬프도 이미 XRP 레저상에 달러, 유로화 이런 것들 IOU 형태로 만들었거든요. 이거랑 스테이블 코인 지금 새롭게 테스트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가? 왜 새롭게 저거를 또 만들려고 하는 거야?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거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XRP 레저에 만들려는 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가장 좋아요. 이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 차이점을 설명시켜 드릴게요. 뭐가 다르냐면, IOU는 발행자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신뢰자라고 해야 되나? 이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뭐 신뢰자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편의상. 자, 뭐냐면은 IOU를 발행하는 사람이 있고, 이 발행한 IOU를 쓰겠다고 트러스트 라인을 만드는 이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기존의 IOU를 쓰는 XRP 레저상의 IOU 이 아키텍처는 발행자에게 트러스트 라인, 나는 너를 신뢰하겠다라고 이 관계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용 불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발행자가 빤스런하면은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XRP 레저상에서. 네. 굉장하죠? 어메이징하죠? 네. 빤스런하면 끝이에요. 상환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려면은 그 발행자들이 보통 덱스를 운영하는 XRP 레저상에서 리플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분산거래소 덱스를 운영하는 발행자들이 현실 세계의 그 규제 안에서 금융기관으로 법인을 등록해놓고 이제 현실 세계의 법으로 이제 돌려받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이 새로운 아이디어인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요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구조가 아니라 이 새롭게 만들려는 스테이블 코인은 조건이 있습니다. 예. 뭐가 있어야 돼요? 보증금 같은 게 있어야 돼요. 발행자가 기존의 IOU는 그냥 발행할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한테 XRP FV를 한 1000억 개 발행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에어드랍으로 뿌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 계정을 신뢰한다고 트러스트 라인을 만들어주면 이거 에어드랍해서 1000개 막 뿌릴 수 있어요. 한 명당 1억 개씩 뿌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 뭐 시장에서 거래가 돼야 가치가 있는 거고 설령 제가 뭐 이거 한 개 개당 뭐 100원입니다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대신에 여러분들 특별 할인 반값으로 할인해 줄게요. 50원으로 해서 여러분들 특별 고객이니까 제가 싸게 모시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한테 팔아요. 이건 사실 ICO 비슷한 거죠. 팔아놓고는 제가 빤스런하면 여러분들 받을 방법 없다니까요. 근데 지금 만드는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첫 번째 보증금을 해야 돼요. 이건 보증금 없이도 1000억 개 제가 만들 수 있거든요. 안 돼요. 새롭게 만드는 스테이블 코인 이 아이디어는 보증금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건 XRP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번째 특징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왜 XRP냐? 즉시 상환이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XRP를 보증금 걸어놓고 만든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서 쓰는 고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객들이 원하면은 즉시적으로 XRP로 바꿔서 받을 수 있어요. 이 보증금 걸려있는 거에서 네가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뭐 예를 들어서 ABC라고 할게요. ABC 내가 10개 갖고 있는데 나 이거 즉시 돈으로 바꾸고 싶어. 네 보증금 갖고 와라. 바꿔낼 수 있어요. 즉시적으로.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결국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면은 안정성. 그리고 두 번째 또 뭐가 히든으로 숨겨있냐면 XRP 브릿지인 거예요. 결국에는 XRP 브릿지를 하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노리는 거예요. 지금 대놓고 노리는 거예요. 더 안정적으로. 테더 같은 거는 여러분들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걔는 지네가 만들고 싶은 만큼 막 발행하잖아. 근데 XRP 레저상에서의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다? 보증금 있어야 돼요. XRP 쌓아놔야 돼요. 그만큼 발행한 만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상환 즉시 받을 수 있어요. XRP로. XRP 레저상에서 XRP 이동은 3초잖아요. 그죠? 이걸로 즉시 고객이 원하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로 안정성을 유지하는 상당히 높인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동시에 어떤 걸 한다? 이걸 XRP로 즉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또 뭐가 되냐면은 XRP와 페어링되어 있는 달러 또 뭐 있을까요? 원화 그리고 우리 옆 동네니까 그냥 적어줍시다. 일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 일본 엔화 이런 게 페어링되어 있으면 또 뭐가 가능해요 여러분들? 이 돌려받는 사람이 스테이블 코인 돌려받는 사람이 실제 돈으로도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자 가령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 엔화예요. 아니 달러라고 합시다. 엔화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 달러 1000달러짜리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근데 아무리 달러라는 명칭을 달고 있어도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랑은 다르죠. 엄연히 다르죠.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예를 들면은 뭐 금융기관이 발행한 거예요. XRP 레저에서 달러의 가치와 똑같다고 해서 달러 가치와 통일된 이 달러를 고객들한테 막 이제 판다는 표현은 안 좋고 이거를 고객들한테 리테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객이 이거 쓰다가 야 나 이거 진짜 달러로 받고 싶어 빨리 돌려내 하면은 뭐가 가능하냐면 XRP가 지금 ODL 쓰면서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데 유동성 이용해서 이 페어링돼 있는 법정화폐 즉각적으로 교환이 가능하잖아요. 사고 팔면서. 근데 이런 경우에 뭐가 가능하냐면 이거 XRP로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를 띄고 있잖아요.
즉 뭐냐면은 바로 브릿지에서 컨버팅 가능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페어링 돼 있는 모든 법정화폐와 바로 즉각적인 수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XRP를 브릿지를 활용해서 그리고 그 유동성을 바탕으로 어떤 걸로 전환해도 즉각적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XRP 레저에. 지금 리프사의 노림수는 요겁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시장조차도 노리겠다. 그러니까 직접 XRP로 노리겠다가 아니라 우리 XRP 레저상에 설계한 이 구조로 고객들도 안정성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XRP를 브릿지해서 네가 원하는 커런시건 뭐건 간에 즉각적인 수합이 된다는 거예요. XRP가 브릿지해 놓은 거면. 풍부한 유동성 바탕으로 네가 원하는 걸로 바꿔. 그게 다른 나라 법정화폐든 또 나가서 나중에 그 솔로제닉 프로젝트 하고 있잖아요. 코인필드가. 거기 안에 이제 XRP 레저에 그 주식을 토큰화 시켜서 놓는 거기 때문에 걔네가 만약에 충분한 유동성을 만들어낸다면 XRP 레저 위이기 때문에 오토 브릿지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똑같이. XRP를 활용한 브릿지. 그러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XRP가 브릿지에는 모든 거랑 교환이 즉각적으로 수합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요겁니다. 정확하게 스테이블 코인 아이디어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리프사 홈페이지에 코인원도 인터뷰한 영상이 올라왔네요. 그래서 코인원에서 일하고 계시는 지금 정씨네요. 정씨성을 가지신 분인데 인터뷰를 했고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약간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두실 게 지금 리플렛을 통해서 4개 회사 제휴를 맺은 상태래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10개 회사 얘기 중이래요. 제휴를 맺기 위해서. 4개 회사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 중에는 시암이 있을 것 같고 SBI도 있을까요? SBI 레밋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출입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암은 반드시 있을 것 같고 나머지 2개는 모르겠습니다. 2개 더 파트너십을 맺은 상태라고 하고요. 추가적으로 10개 회사 지금 얘기 중이라는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이 나르시스라는 일본인은 지금 저랑 똑같이 예측한 거 2개가 있고 나머지는 이거 세버 하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공식적으로 나왔던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이 있었다는 거고요. 자, 에지모. 에지모 지금 CEO가 인터뷰하고 있죠. 여기 에지모 CEO인 것 같은데 인터뷰하는데 에지모는 지난주에 이제 공식적으로 ODL 고객이 됐죠. 그래서 초기 구간으로 필리핀을 쓴다고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 이후에 지금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여기 되어 있죠. XRP로 더 저비용으로 돈을 옮길 수 있다. 여러 국가들에 하면서 예를 들어 그 국가들은 필리핀과 나이지리아 같은 국가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나이지리아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뭐 또는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닌가 이런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지리아에 예전에 나이지리아 법정화폐가 이제 통화기호가 NGN이거든요. 그 아마페골에서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이름 뭐였죠 그때? 있어요. 저도 기억 안 나는데 솔직히 그 보라색 트레이드 마크를 쓴 아마페 거래소 있었는데 거기 CEO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2018년인지 2019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ODL 파트너 거래소 되고 싶다고 설쳤던 적이 있어요. 네, 본인도 되고 싶다고. 네, 그런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아프리카 쪽에 충실한 리프사의 리플렛 멤버가 있습니다. 네, 플러터 웨이브라고 여기가 나이지리아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2018년부터 리플렛 멤버였어요. 여기는. 네, 이런 기반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뭐 환경적으로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저 인터뷰 내용 실제로 없는 얘기일 거라는 그 가능성보다는 실제로 뭔가 테스트를 하고 있거나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통로기 때문에 언급했거나 이 가능성이 확실히 더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뷰가 있었다는 거.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한 거 있죠, 여러분들. 리프사 홈페이지에 고객이 450 이상이라고 적혀 있어갖고 이거 갖고 이제 막 얘기가 나왔는데, 자, 이거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자, 리프사 홈페이지에 갑니다. 뭐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가요. 아웃스토리 가면은 여기에 이제 고객이 표기되는데 지금 300개밖에 표기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저때 450이 됐었느냐 이 얘기잖아요. 그죠? 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고객 뭐 1000 만들죠. 1000 뿅 됐죠? 이해되시죠? 고객이 1000이 됐습니다. 고객 1000 됐잖아요. 감 오시죠? 이게 뭐냐면요, 고객 1000이죠. 지금 1000 이상 됐어요. 1초 만에 고객이 1000 이상 됐습니다. 1000명. 자,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이게요, 모르겠어요. 진짜 저 사람들이 본인들이 본 순간에 450이 돼서 올린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 냉정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리프사가 지금까지 고객 200이 넘었을 때, 그리고 300이 넘었을 때 어떤 식으로 발표를 했죠? 자랑스럽게 대대적으로 막 발표를 했잖아요. 이 사이트에 글도 올리고 트위터에다가 트윗도 올리고 막 그렇게 했지, 조용히 본인들이 막 고객이 막 400이 됐습니다, 450이 됐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행태를 봤을 때, 물론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했던 것과 달리 서프라이즈 하면서 막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이거 바꾸는 거 어렵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들 저한테 지금 어떤 식으로 이거 바꿀 수 있습니까? 설명을 들으면은 여러분들도 5초 이내에 할 수 있어요. 해커 아니어도 됩니다. 이거는 너무 쉬워요, 진짜. 지금 눈앞에서 또 바꿔볼까요? 2000 가자. 2000 받고 4000, 고객이 4000 됐다. 자, 우리 미래에 한번 꿈꿔볼까요? 4000 받고 스위프트 능가했다, 2만이다. 야, 2만. 야, 이때 대박 성공했겠죠. 자, 이렇게 바꾸는 거 정말 쉬워요. 해커가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설명만 들면 5초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막 이제 올린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 쉽게 바꿀 수 있는 거를 본인들이 바꿔서 올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만약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였으면은 좀 가능성도 있다고 볼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쉽죠.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서 이제 수도 없이 바꾸고 있죠. 여러분들도 배우면 5초 안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450이 사실일 것 같다 라는 그 가능성에 매달려 갖고 집중할 필요가 없는 문제죠. 2만, 아무나 할 수 있는 2만.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 소식은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냥 해프닝이다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미가 없습니다. 자, 다음 소식. 에미 요시카 최근에 그거죠, 글로벌 디렉터인데 최근에 한국의 리플랜 멤버들 공개됐었잖아요. 코인원뿐만이 아니라 이제 센트비아 한패스 이렇게 공개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뭐 그 내용을 갖고 에미가 그런 요구를 했거든. 에미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한국에 본인이 출장 갈 일이 많다, 한국에 되게 중요한 곳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객이 뭐 잠재적인 고객이 있다, 뭐 이런 맥락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출장 얘기하는데 최근에 그 바이러스 퍼지는 것 때문에 이제 뭐 출장 와야 되는데 상황 때문에 포기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은 이 뭐 바이러스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확실히 우리나라의 리플랜 멤버들 또는 이제 리플랜 멤버와 관련해서 이제 사업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곳들이 좀 있구나, 이런 거를 좀 느낄 수 있는 맥락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거 에피소드 드랍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데이비드 슈왈츠 얘기도 있지만은, 그거 말고 브리엔 메디건과 그 BRD 원래 CEO가 출연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거 그냥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같이 영상 보면 가장 좋긴 할 텐데 시간 편의상 그냥 요약을 하겠습니다. 브리엔 메디건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기관 쪽 담당 본부장 임원급이에요. 그 사람 뭐 얘기했냐면 리퀴디티가 짱이다. 리퀴디티가 알파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리퀴디티가 모든 것이다. 이 한마디로 정리된다. 그래서 리퀴디티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BRD 월렛 같은 경우는 나와서 뭘 얘기했냐면 뭐 비트코인 관련된 암호화폐 시장 관련된 전반적인 얘기를 해요. 하다가 이 XRP를 본인들 BRD 월렛에 추가하게 된 그 계기와 이유는 뭐냐면 시장에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추가를 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요약한 내용이에요. 물론 이제 짜잘하게 다른 내용도 하지만은 그 내용의 핵심 줄거리를 한 줄로 요약하라, 한 문장을 요약하라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렸고요. 애미 욕한다. 저도 모르게 막 그렇게 얘기가 나갔네. 자, 그리고 SBI 레밋은 이제 SBI 그룹의 리플렛을 활용해서 송금하는 곳이거든요. 송금 전문 회사인데 이제 일본의 은행이 오히려 이 송금 전문 회사의 국제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히 좋은 소식이죠. 리플렛을 이용하는 거니까요. 후쿠시마가 직접 리플렛 멤버가 된 건 아니지만 SBI 레밋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쓰는 거니까 좋은 소식이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이제 다 말씀을 드렸네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주말부터 오늘까지 있었던 주요 소식들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Q&A 시간 가질 때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이나 하고 싶은 말씀들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뿅.